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돈 빌리기 겁나죠?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바뀐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쉽게 돈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게 사람들의 미덕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렇게 빌린 돈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무거워질 예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규 투자를 꺼리고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현금이 왕이죠. 우리나라 굉장히 오랜 기간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투자하고 계속 돈이 돌 수 있도록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까먹게 됐죠. 1억 버는 사람이 5억 빚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빚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살짝 금리가 올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2018년도에 미국의 긴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금리가 살짝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버텨낼 체력이 없었던 게 시장의 상황이었고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예가 됐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언제까지나 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이제 인플레의 역습으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기준금리가 2% 가까이 상승하는 유례없는 속도의 금리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국이 긴축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당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던 것 바로 현금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투자의 대체관계에 있는 이 자산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금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얘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돈값이 귀해지고 돈의 실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현금, 그 현금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환경이 조성됨을 뜻합니다. 이미 풀린 유동성을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꽤나 오래 거쳐야 하는데 경기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조기 종료가 됐고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모든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 뒤로 밀어놓은 채 버텨왔던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실물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자산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3년치 연금액을 벌 정도로 국민연금 큰 수익을 거뒀어요. 2018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동성이 확 풀린 시기에 극도의 호실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기 돈을 굴려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있어야 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하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게 2018년도의 일이죠. 그 역전됐던 금리 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겨우 한미 금리 역전 관계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2022년 무서운 인플레이션 탓에 미국이 다시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7월에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 3.5에서 3.75%의 기준금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 3%의 기준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 짧은 기간에도 자산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인플레 때문에 시작된 이번의 금리 인상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을 다 걷어들이기도 전에 다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제꼈고 그 결과 자산시장에 과열이 있었어요. 여기에 글로벌 이슈, 보건상의 이슈 때문에 인플레가 장기화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는 저물가, 저성장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성장, 고물가의 정말 다른 상황이죠. 글로벌 이슈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과거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동안 과열됐던 자산시장의 조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비트코인이죠. 작년 3월 비트코인 1억 시대를 얘기했던 게 코인 투자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7천만 원 도달이 임박했다고 작년 3월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직 상승을 이뤄냈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2배에 달하는 몸값을 지닐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돈을 때려 넣으면서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2만 달러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가 68,990불을 찍었던 비트코인이 1년도 안 돼서 17,000달러 선으로 마이너스 70%의 하락률을 보였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제 좀 올라서 23,000~24,000대 이 정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2단계가 주식시장이죠.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던 코스피 바로 2021년 작년의 일입니다. 2020년 2184였던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3200선을 넘어서고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 얼마죠? 2300~24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3분의 1이 사라진 그렇게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인도 참여하고 기관도 사고 또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죠.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걸 싹 빼서 나가고 있고 그 결과가 힘없이 추락하는 코스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현금이 왕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진정한 현금인 달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다가 시장도 부진하고 환율로 손해보고 이렇게 물릴 수 있으니 슬금슬금 빠져나갔어요. 대신 그 빈자리를 가게가 채웠죠. 개미만 혼신의 물타기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큰 손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미가 다 메꾸기엔 역부족이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 가계의 신용을 기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을 다 쏟아붓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러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어느 자산시장이나 마찬가지이죠. 주식시장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1년 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초기 수준만큼 떨어지게 됐어요. 거래가 위축이 되면 손바뀜이 잘 안 되죠. 그냥 물려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됐다 싶을 때 다시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대기 자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돈 빌려서 자산시장 여기저기에 투자를 했고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빚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주가가 금세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돼 있다는 각종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믿고 땡볕 내서 뛰어든 거 가게였고 그렇지만 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손절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300까지 내려갔다가 2400으로 회복이 되니까 손절하는 개미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물타기에 지친 동학개미 찔끔 오르자 팔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외국인이 손털고 떠나가는 삼성전자 동학개미가 계속 사들이면서 버티고 있다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앞다투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도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제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 부추겨 댔으니 7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니까 저점 매수에 나섰던 게 개인의 선택이죠. 순 매수한 평균 단가 계산해 보면 67,000원인데 상당수 투자자가 손실권에 노출이 됐고 이익 실현이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도 이제 손 털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1천억 달러 시대가 종료가 됐죠. 동학개미뿐 아니라 서학개미도 투자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했던 돈, 모아놨던 돈도 있겠지만 빌린 돈이 컸는데 그 빌린 돈의 무게가 커져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죠. 미국도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열됐던 자산시장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맥을 묻히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챙길 게 있을 때 이익을 실현하거나 커져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손절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에 남아있죠. 가장 몸집이 크고 무거운 재산 또 가장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지만 호가는 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버텨왔던 시장이죠. 부동산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는데 이 빚의 무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는 지금 그런 단계죠. 근데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지금 거래 이루어지는 거 수억씩 떨어져야 거래되는 것처럼 빠져나가려면 자기가 욕심부린 걸 많이 내려놔야 가능할까 말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수익 사상 최대 91조 3년치 연금액을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훌륭한 수치죠. 어떻게 벌었나 보면 해외 주식 부분, 대체 투자 부분, 해외 채권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고 2041년쯤 돼서는 전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돈을 굴리는 큰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 파티의 결과 얻은 수익이 이만큼 됐던 거죠. 미국의 S&P 지수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1조를 벌었다고 했는데 5월까지 손실이 44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를 기록했는데 증시 변동성의 확대로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 거죠. 다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대체 투자 부분에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은 이자와 배당 수익을 포함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외화 환산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을 한 거죠. 즉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해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컸고 또 전 세계 유일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외환환산 이익이 늘어난 것, 즉 자산시장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이익이 그만큼 손실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긴축의 시기에 장부가액은 공중분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자산 가치가 얼마라고 해서 부자된 느낌을 계속 누려왔지만 그 수치로만 존재하는 금액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산은 얼마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평가액이 뚝뚝 떨어지고 실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긴축의 시기에는 유동성 위기가 곳곳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기업이든 가게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야 되는 비용 돈으로 내야 되죠. 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줄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거나 당장 나가야 될 비용을 낼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렇게 했었죠. 부동산까지 내놓으면서 대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었고 그렇지만 나가는 비용을 줄 돈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게 코로나 초기의 상황이죠. 이마트 같은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마곡부지를 팔아서 8천억 규모의 현금을 두둑히 챙겨놨습니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매출은 안 늘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신용등급 대거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 돈 들어올 길이 없으니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산더미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권에 마통까지 터놨던 게 코로나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던 때 유동성 마약을 풀어줬죠. 밀어주고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 코로나 초기에 100조 정도 쌓아놨었는데 지금 126조 가까이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돈 빌릴 곳도 미리미리 마련을 해놨죠. 회사채 금리가 이제 연 6에서 7%, A급 기업도 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귀해지는 시기가 왔고 기업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집담보로 빌리는 거 신용 좋고 하면은 6%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신용 좋은 대기업도 6, 7%라도 땡큐 하면서 지금 돈줄 확보를 하는 이유 그거 짐작이 안 가나요? 앞으로 돈 구할 길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 기업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현금을 짜내서 회사채를 상환하고 있죠. 자금 사정이 팍팍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연장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빚을 먼저 갚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유 통화량이 10조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그만큼 현금 여력이 있던 사람들이 돈을 갚아낸 거죠. GS건설 같은 경우 회사채 3천억 현금으로 갚았고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 1억 달러 외화 채권을 모두 상환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치솟는 금리의 부담을 느껴서 돈이 있는 기업들은 빚부터 갚았어요. 회사채 발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액이 빚내는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덜 빌리려고 하는 조치거나 그런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뜻하죠. 현금 고간 헐어서 빚부터 갚고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죠. 경기 침체를 직감한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예년보다 늘리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비축하고 또 다른 투자 기회를 타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1억 달러 외화채권 상환했다고 했는데 10억 달러 정도를 또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가 더 오르고 자금 조달이 앞으로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미리 10억 달러 정도 땡겨 놓으려고 한다고 회사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만큼 신용도가 높고 해서 2%대 막 이렇게 회사채 발행했었는데 지금 4% 중반으로 발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 7%대까지 지금 준다고 하면서 회사채 발행하고 이유는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현금을 일단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귀해지는 이 시기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126조를 쌓아놓은 삼성 뭘 해도 할 수 있죠. 2016년도에 9조 원을 들여서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게 삼성전자의 마지막 빅딜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경기 좋지 않았던 시기죠. 그때도 삼성전자 9조 원 들여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26조를 쌓아놓고 있고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돈까지 생각하면 200조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시기에 삼성전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 유력한 이재용 자유에 대한 축포로 M&A 할 수 있다고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죠. 현금 부자의 진정한 플렉스가 이런 거죠. 긴축의 시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만큼 마이너스는 줄여야 하겠죠. 빚을 줄여야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고 빚만 잔뜩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매뉴얼대로 현금을 확보하고 빚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 예산 깎고 정원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만큼 긴축의 시기, 긴축의 경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깎고 정원은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버텨낼 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5년 새에 90조 늘어났는데 이거 코로나 팬데믹을 버텨내기 위한 조치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무위원기관 선정했는데 전력공사, 자원공기업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어요. 가스값, 전기값 못 올리니까 부채는 쌓일 수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든 감축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공공기관 평가에 건전성 책임까지 이런 거 부과한다고 하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최대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구마구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자산시장의 가장 큰손으로 활약을 했는데 투자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기관 위험관리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게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미 부동산에 물려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게 가게의 현실인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비현금성 자산을 현금화해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새로운 기회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한 여력이 없다면 있는 빚이라도 줄여서 최대한 빚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 그것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부채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에 지금도 젊은이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해준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집값 오른다는 말에 엄청난 빚지고 집 산 대부분의 가게들 정말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들 지금 손 털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희생자를 추가시키려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부추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빌려서 집 사라, 집 사면 부자 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생애 최초 대출 해주니까 지금 주춤할 때 남들 안 살 때가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얘기 주변에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길 찾는 그러한 사람들 요즘 있는데 본인이 집값 오른다고 믿고 있으면 잘 버텨내지 남한테 폭탄을 넘겨주려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